어제 검찰총장 임명식에서 문무일 총장이 대통령 앞에서 시를 읽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문무일 총장은 대만 학자 난화이진이 쓴 한 시, 하늘이 하늘 노릇하기가 어렵다지만 4월 하늘만 하랴. 누에는 따뜻하기를 바라는데 보리는 춥기를 바란다. 집을 나선 나그네는 맑기를 바라고 농부는 비 오기를 기다리는데 뽕잎 따는 아낙네는 흐린 날씨를 바란다를 인용하며 예전 선배가 가르쳐준 시인데 이번 청문회를 거치며 생각이 났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읊으신 한시 내용이 검찰개혁에 대한 부담감을 나타낸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바르게 잘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대통령 앞에서 시를 도대체 왜 읊은 거냐고 기자가 잘 물어봤네요, 최영호 의원님. 검찰개혁의 부당함을 나타낸 것이냐? 네. 어떻게 해석하세요? 지금 이제 이 대통령과 미묘한 긴장 관계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임명부터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크게 이제 두 가지 대목이 있는 겁니다. 한 가지는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뭐 개혁을 해야 되는 수장으로 지금 임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검경 수사권 분리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강한 반대를 청문회에서 표명을 했죠. 공수처 신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검찰의 이제 기존의 권력과는 상당한 또 이제 큰 변화가 오는 대목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소 미온적인 생각을 했어요.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좀 옳은 방향을 고민해보자라고 하는 취지예요. 이 답을 하나 딱 또렷하게 낸 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임명장을 받는데 저 시를 왜 읊었을까? 일종의 좀 약한 우회적인 항명은 아닐까? 이런 관측들이 있는 거죠. 그거는 전 아닌 것 같고 대통령도 그렇고 자신도 그렇고 국민들이 쏟아지는 관심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어느 방향에 맞추는 게 정답인지 고뇌하는 표현으로 대통령님의 처지가 비슷하다. 대통령님의 고민도 제가 이해가 되고 저도 저대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자 하니 고민이 앞으로 이제 산더미 같습니다 하는 이야기인데 저 이 시 얘기가 딱 그렇잖아요. 하늘이 하늘 노릇하기가 어려운데 4월 하늘처럼 어려운 하늘이 있겠는가 하는 얘기고요. 자, 누에는 따뜻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고 보리는 더 추워야지 이제 잘 자라니까 춥게 해달라는 얘기고요. 길 떠나는 나그네는 하늘이 맑아야 된다. 농부는 비가 좀 내려줘야겠다. 그 뽕잎을 따는 아낙네는 구름이 좀 껴줘야 햇볕에 얼굴이 안 탈 거 아닙니까? 다 다른 입장을 국민 혹은 정치 세력 가지고 있는데 결정은 하나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고민이 너무너무 큽니다 하는 항변으로 전 들립니다. 아니 그 얘기 자체는 맞는데 대통령이나 지금 정부는 개혁, 적폐청산을 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 얘기하는 것이 서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아마 답실 하나 읊어주고 싶은데 저분한테요. 왜냐하면 이게 아마 저 총장이 읊은 뜻은 제가 대통령 앞에 임명장 받으면서 아리송한 시를 읊은 건 제가 처음 봤어요. 저기 몇십 년 동안. 근데 이 읊은 뜻은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100가지 명의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야, 검찰, 경찰 다 다르니까 이런 이제 어려운 상황을 우회적으로 읊은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오늘 출근길에 답을 잘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국민만 바라보고 가면 돼요. 전체 국민이 과연 이게 검찰에 바라는 게 뭐냐? 그래서 이게 하늘을 노릇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답실 하나 읊어보면 천시 자아 민시, 천청 자아 민청. 하늘은 오로지 국민의 눈으로 보고 하늘은 이게 오로지 국민의 귀로 듣는다. 그러니까 하늘은 이게 전체 국민의 눈과 귀가 어디 있는지 그것만 보고 자고 우민하지 않고 원칙대로 밀고 가면 돼요. 바로 이게 제가 보기에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이게 자고 우민하지 말고 오로지 이게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잘 수렴해서 개혁에 추진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실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임명장 받는 자리에서 이 시를 읊었는데 이 장면이 비공개 장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약간의 항명의 소지가 당황할 수 있는 당할 수 있는 상황을 이 시를 가면 공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공개를 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는 소통 문제, 파격적인 그런 모습들 그런 거하고 맥이 다 있습니다만은 저는 아무래도 이 문무일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이 지금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러 가지 그 말들, 입장들의 차이의 복잡함 그런 신경을 아마 이게 신임 검찰총장으로서 애도를 표현한 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바로 강하게 반박을 했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걸 숨기지도 않았어요. 만약 이걸 숨겼다고 했을 경우 나중에 이것이 후일담으로 흘러놓았을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그걸 공개를 하면서 뭐라고 답을 했냐고 한다면 4월의 하늘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답을 줬죠. 첫 번째는 정치검찰 반성하고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인적쇄신해야 된다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제3의 논의기구 좋다 한번 해보자. 그리고 또 하나는 공수처 검찰만 개혁하려는 거 아니다. 대통령 나라를 비롯해서 모든 고위공직 다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끽소리 하지 말고 그냥 내 뜻대로 와달라는 그 의지를 분명히 더 강하게 헷갈리는 총장에게 대통령이 대통령 확실하게 그 지침을 딱 명토를 박아서 해준 거죠. 알겠습니다. 어제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속으로 굉장히 뜨악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검찰총장이 머리가 복잡한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머리도 어떻게 보면 더 복잡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이 저런 얘기한 배경 중에 하나는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 검찰 출신이잖아요.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뭐 다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온 사람인데 그렇죠. 문무일 검찰총장은 내부 검찰 세력을 하여튼 다독거리고 무마해야 되잖아요. 근데 온 국민은 지금 국정농단 적폐의 1호 청사는 검찰 청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문무일 총장이 깃대를 들고 나서야 되는데 사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하고 상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검찰 인사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중앙지검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검찰총장이 오기 전에 먼저 임명이 돼버렸어요. 그랬죠.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밑에는 또 윤대진 또 차장검사 있잖아요. 그분도 미리 더 임명해서 또 그 옛날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있을 때 같이 근무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국 교수하고 또 그 윤대일 그분하고 또 같이 또 서울법대인가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은 할 일은 많고 국민들의 여론은 함성은 치솟는데 야 나는 여기 와서 잘못하면 더부살이 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걱정. 그래서 좀 시가 나온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뭐 그 자리에서는 대응을 잘했어요. 한시를 읊고 대통령은 한시고 뭐고 잘해. 잘해. 똑바로 해. 이 적폐청산 1호야. 똑바로 해.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고위공직수사처 빨리 만들고 빨리 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뭐 그런 또 그 정반합 한쪽하고 또 한쪽은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뭐 의견을 조절해 나가는 게 또 뭐 적폐청산이고 검찰의 일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온 국민은 지금 검찰에 대해서 국정농단 제1호 하여튼 책임은 검찰에 있다고 하는 국민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개혁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취임사에서 개혁이란 단어는 또 한 번도 안 썼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지연 씨, 북한에 재입국한 임지연 씨 관련해가지고 최영원 평론가님. 글쎄 좀 이유가 뭐냐 좀 궁금했는데 그 미스테리가 풀릴 수 있는 좀 문자 메시지가 단초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강제 납북 아니냐. 무슨 이유에서인지 중국으로 갔는데 결국 북한 세력으로부터 납치당한 거 아니냐. 그래서 홍보에 이용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첫 번째 가설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자진 월북 아니냐. 스스로 간 것 아니냐. 이거였고요. 세 번째는 심지어 공작원설까지 나왔습니다. 그랬죠. 난파돼서 임무를 완수하고 북으로 돌아갔다. 그러다가 이제 네 번째로 나온 건 뭐냐면 방에 열쇠를 놓고 갔다. 그다음에 귀중품은 챙겨갔다. 그리고 또 이제 지인하고 주고받은 게 중국인 남편이 내 돈을 갈취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본인 스스로 중국을 가긴 했는데 북한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미스테리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매체가 인터뷰한 사람이 국내에서 사귀던 전 남친. 남자친구. 그런데 이제 헤어진 사이입니다. 지난 봄에 헤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외로움을 많이 타던 임지연 씨가 당신하고까지 헤어지게 된다면 나는 북으로 갈 것이다. 가족이 있는 북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돈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늘 토로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소통이 가장 좀 진정성 있는 대화였다면 임지연 씨는 자발적으로 북한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임지연 씨 스스로 나는 북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한 게 공개된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 거짓이 아니라면. 그래서 뭐
그 기존의 그 사고방식대로 본다고 한다면, 그럼 임지연 씨가 그럼 자진 월북한 것이 아니냐. 예. 저는 월북이라는 표현은 이 경우에는 별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월북이라는 단어 자체를 어떨 때 쓰냐고 하면 이념적인 동경을 해가지고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예. 체제의 비판을 한다든지 그쪽 체제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넘어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아마 월북이나 뭐 그런 이야기가 기순이나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 예. 아마 임지연 씨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예. 아마 북한을 탈북해서 좀 더 나은 환경이 있다고 해서 남한까지 왔는데 남한에 또 생활해 보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잘 뜻이 안 풀린다는 거죠. 뭐 남자 친구의 문제도 있고 또 특히 생활고의 문제. 예. 그 사채를 많이 빌려 썼다든지 그리고 또 한국에 올 때 중국의 전 남편과의 또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채무 채권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지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너무 외롭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냥 고향에 돌아가요. 저는 자진기양이 맞지 않나. 기양. 네, 자진기양이 맞지 않나. 기양. 그러니까 지금 탈북자 3만 명의 시대에 예. 과거 이 남북이 그 체제 경쟁하던 시대 때의 뭐 이런 그 이념적 우위, 체제의 우위 때문에 넘어왔고 뭐 그 때문에 기순했다. 이런 방식은 이제는 그런 식으로 이 사안을 바라봐서는 문제가 해결 안 패러다임이 된다는 바뀐다는 거예요. 패러다임을 말씀이시죠?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예. 말 그대로 생활 그것 때문에 넘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대북 정책에 탈북자 관리 정책에 대해서도 약간 패러다임이 바뀔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념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예. 8,000원 때문에 인생을 바꿨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거든요. 8,000원 그 자체는 아마 그 머리를 자르는데 아마 8,000원을 썼던 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면서 이제 결심을 했다. 네.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했는데 이제 8,000이라는 카트비를 아마 8,000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8,000이라는 단어 자체에 자기는 아마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마 결심을 했다는 그것을 아마 표현한 방법이 그런데 아니었을까. 저는 차 교수님 말씀에 조금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예. 저희 집이 이산가족이에요. 북에서 내려와서 고향을 그렇게 평생 가보고 싶어 하던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님이 다 남한에서 돌아가셨어요. 북에 친척이 있는데 저는 뭐 한국에서 났으니까 서울에서 나서 자랐으니까 친척을 모릅니다. 북에 있는. 예. 근데 이 휴전선 때문에 못 만나고 있어서 오죽하면 대통령이 이산가족 인도적으로 만나게 해주자 적시자 회담 재개를 지금 요청했는데 북이 묵묵부답 아닙니까? 예. 귀향 막 되는 겁니까? 북에서 남으로 갔다 남북에서 북으로 갔다 귀향이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실제로? 대한 문제점을 한번 그래서 아까 얘기해 보시면 볼게요. 자발적 재입북일 가능성이 있다. 예. 이거 북한 정권이 도와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예. 들어가면 또 처벌을 엄혹하게 받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귀향이라는 말은 도저히 붙일 수가 없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관리에 대해서 초점을 그쪽 생활 쪽으로 맞춰야 된다는 게 차 교수님의 요지였는데, 그러니까 북한에 돌아가는 것이 이렇게 내가 살기 힘들고 외롭다고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 그쪽에 지금 통계학적으로 거의 한 몇십 명 다시 돌아가는 예. 이게 있는 걸로 보이고요. 저는 이게 탈북자 관리에 꼭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첫째 탈북에 넘어올 때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로 나누어서 넘어올 때는 심사가 너무 허술해요. 제가 보기에 그 합동신문을 국정원을 해가지고 경찰이나 기무사기 합동신문 하는데 예. 근데 그중에는 간첩도 있고 예를 들게 위장 탈북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이제 심사가 너무 허술했기 때문에 저 이름이나 본명이나 전액이 몰랐던 거 아닙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조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고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근데 그 이후에는 또 너무 소홀해요. 그 이후에도 이게 적극적으로 정말 동포에서 좀 돌봐주고 뭔가 이게 보호해주고 또 이게 관리도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관리가 안 되는 숫자가 900명이 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연락도 안 되는 게. 예. 그래서 이게 저는 탈북자 관리에 큰 지금 문제가 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저분은 이제 글을 보니까 뭐 간첩설 이런 건 다 지나간 거고요. 좀 아마 이게 설득력이 제가 보기에 떨어지죠. 금전적인 문제나 또 이게 가족의 외로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아마 자진해서 넘어갔지만 제가 보기에 간첩이나 뭐 처음부터 고의로 뭐 선전 도구로 이런 의도로 넘어온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예. 차 교수님. 안찬일 소장님이라고 계시잖아요. 예. 이렇게 탈북에서 지금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그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우리가 3만 명 시대인데 지금 아마 그 탈북했다가 다시 재입국하는 케이스가 한 수백 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 지금 그 우리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수는 25명이라고 그럽니다. 그 25명은 재입국에서 북한의 선전 매체에 나와서 이렇게 지금 등장한 사람들. 나 재입국했다. 그래서 남한으로 가갖고 상당히 고초를 겪었고 지옥 같은 곳이라고 이 증언하는 사람이 25명인데 예. 그 25명 중에 또 5명이 다시 또 재탈북해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3만 명 시대의 이 탈북자
탈북민들 중에는 수많은 케이스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 분들 중에서 생활고 때문에 넘어가시는 분도 분명히 있고 앞서 우리 최영일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산가족 후예들 같은 경우는 후손들 같은 경우 아직 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물론 예. 임지연 씨와 그 최영일 평론가의 경우는 분명히 다릅니다만 어쨌든 간에 남북이 자유왕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남북 관계는 아무튼 예. 잘 관리해서 그런 쪽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추측도 했었거든요. 다시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굉장한 고문을 받을 거다라고 했는데 탈북했다가 재탈북한 사람 얘기 들어보면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변하기가 더 쉽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은 지금 우리나라의 방송에 출연하는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봐서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기네 아픈 거 아주 숨기고 싶은 디테일한 것까지 지금 다 까발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와서 저렇게 방송을 해주면은 북한 주민뿐만 아니라 남쪽에 있는 탈북자들, 세터민들의 3만 명 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경계 사인을 주는 효과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렇게 해서 저렇게 자진 월북이라고 하지만 저는 상당히 반은 어떻게 보면은 포섭으로 좀 유혹한 것도 많이 있다고 봐요. 아직은 납북인지 월북인지 모른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납북인지 월북인지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 탈북자들이 한 900명이 된대요. 900명. 네. 900명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봐서는 저거를 어떻게 보면 선전 효과로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아니냐. 네. 북한이 지금 제일 아픈 게 어떻게 보면 SNS를 통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거라든지 TV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는 거 이게 제일 두려워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저렇게 재입국이나 이런 거를 오히려 더 환영하고 잘 어떻게 보면 그런 유혹을 더 많이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북한의 듭니다. 태도가 약간 좀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거죠, 다시. 그렇죠. 예. 기업에서도요. 재벌 회사들이 가끔은 잘랐던 임원들을 한두 명씩 다시 받아들여요. 예. 왜? 그러면은 나가서 회사 욕을 안 해요. 예. 그런 것처럼 탈북자도 가끔은 데리고 와서 융숭한 대접해주면 한국에 있는 3만 명 탈북자들이 그렇죠. 경고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도 많이 위안도 받고 조심하게 된다 이거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